1756년 5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전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국과 프로이센이, 다른 한쪽에서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 확보와 인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는 떠오르는 신흥 국가 프로이센을 오스트리아가 견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함께 동맹을 맺자는 오스트리아의 지속적인 구애를 거절했었지만, 프로이센이 영국과 손을 잡자 미래에 일어날 영국과의 전쟁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돌하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작된 전쟁은 각 지역별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각 국가들은 빠른 시간 안에 결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된 전쟁은 7년 남짓의 기간 동안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초기까지만 해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자신의 계획대로 빠른 승리를 거둘 것처럼 보였습니다. 1756년 8월 29일, 프리드리 2세가 6만 3천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작센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프랑스와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드리 2세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으로 1757년 9월에는 스웨덴까지 프로이센의 반대편에 합류했습니다. 스웨덴은 1700년에서 1721년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벌였던 일명 대북방 전쟁에서 패배한 후 유럽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스웨덴의 귀족들은 왕이었던 아돌프 프레드리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고집했습니다. 스웨덴의 귀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에 오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적과 싸우게 된 프리드리 2세는 참모들과 회의를 한 끝에 방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을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 프라하를 공격했고, 이곳에서 오스트리아 군대를 상대로 5시간의 전투 동안 프로이센 측에서만 14,000명의 병력이 사망한 끝에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승리를 거뒀음에도 전투에서의 승리는 프리드리 2세의 애초 계획과는 다르게 곧바로 프라하의 점령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초기까지만 해도 전쟁을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프리드리 2세는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 전쟁도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프라하 안에 있던 병력들은 항복하지 않고 기나긴 공성전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무렵 서쪽에서는 프랑스군이 쾰른을 점령한 이후 카셀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했는데, 카셀은 영국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하노버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게다가 동쪽에서는 러시아군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프리드리 2세는 러시아의 군대를 후진적이라고 생각하여 그 전력을 아주 평가절하했지만,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쉽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에 프리드리 2세의 마음은 급해졌고, 콜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오스트리아에 패배하여 또다시 14,000명가량의 병력을 잃었고, 이제 전쟁은 점점 한 번의 전투 결과와는 상관없이 지지부진한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은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벌어진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프로이센의 군대는 승리와 패배를 반복했지만 1대1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 세력이 얽혀있다 보니 어느 쪽도 승리 후 전쟁 자체의 승기를 잡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758년에는 영국도 본격적으로 유럽 대륙에서의 전쟁에 참가하여 프로이센을 지원했지만, 이 역시 전쟁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1759년 8월 쿠너스도르프에서와 같이 전쟁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로이센의 군대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상대로 19,000명을 잃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리 2세 본인도 옷 안에 있던 담배통이 총알을 막아준 덕분에 간신히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프로이센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프리드리 2세가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보낸 편지에서는 전투에서의 패배 후 그가 겪은 절망감이 절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나 자체가 생포될 뻔했고 후퇴를 결정해야 했다. 나의 옷은 총탄으로 너덜너덜해져 있고 나의 불행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다. 48,000여 명의 병력 중 3,000명만이 남아있고 모두가 도망갔으며 나는 더 이상 내 군대의 주인이 아니다. 베를린에서는 이제 모두가 각자의 생존만을 생각할 것이다. 더 이상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프리드리 2세의 절망과는 달리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매우 지쳐있어 베를린까지 공격하지 못했고, 불과 일주일 후 프로이센은 다시 33,000명의 병력을 긁어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2달 후 프리드리 2세는 다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군대를 재정비하는 데 성공했고 전쟁은 여러 전투에서의 승리와 패배의 반복으로 이어졌습니다. 1759년 겨울이 지나간 후 다음해는 6월이 되어서야 전투가 재개되었을 정도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 군대는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에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각각 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한 7년 전쟁 마지막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양쪽은 또다시 각각 15,000명이 넘는 병력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제 양쪽 모두 새롭게 공격을 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고 1761년 무렵에는 양쪽 모두 소모적인 전투를 계속하면서도 뒤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762년에는 영국 의회에서의 정책 변화로 프로이센에 대한 전쟁 수행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관계로 프리드리 2세는 더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이센에게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러시아의 차르였던 옐리자베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차르로 즉위한 표트르 3세는 일찍부터 프리드리 2세를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고 흠모했기 때문에 즉위 후 오스트리아와 별다른 교섭 없이 5월 5일에 프로이센과 평화조약을 따로 맺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웨덴도 5월 22일 함부르크에서 프로이센 측과 만나 역시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쪽에 집중할 수 있게 된 프로이센은 남은 시간 동안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상대로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소소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유럽 대륙에서의 7년 전쟁은 일단 이렇게 모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유럽 대륙에서 프로이센,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군대가 소모전을 벌이고 있을 때 유럽의 바깥 지역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대륙에서는 대규모 군대가 동원된 큰 규모의 전투가 주로 벌어졌다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원주민을 각자의 편에 포섭한 소규모 전투가 끝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주민들이 현지의 지형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전쟁은 영국의 세 방면으로의 공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루이스버그, 타이콘데로가 요새, 그리고 퀘벡 방향으로의 공격이었습니다. 1758년 본격적인 공격을 계획할 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이 세 곳을 순서대로 빠르게 점령할 생각이었지만 처음부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버그의 6,400명 남짓의 프랑스군이 15,000명가량의 영국군을 상대로 결과적으로 항복하긴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몇 주 동안 버티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타이콘데로가 요새에서도 15,000명의 영국군이 3,500명으로 구성된 상대 군대를 공격했지만 1,500명이 사망한 끝에 후퇴해야 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해가 바뀐 이후 원주민을 포섭하고 사령관을 교체하고 나서야 이 지역과 퀘벡을 통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인도 지역에서는 전쟁이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18세기 들어 시작된 무굴 제국의 위기로 지방의 여러 세력들이 각자 도생을 시작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각 지방 세력과 연합하거나 지방 세력끼리의 갈등에 끼어드는 식으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군대를 계속 파견하는 데 여러모로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본국에서 병력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현지인을 모집해서 유럽식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쟁이라 불리게 될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인도에까지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757년 6월 23일 플라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영국이 프랑스와 벵골의 지방 세력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세계사를 배울 때 인도의 식민지화 과정의 중요한 첫 단계로 배우는 플라시 전투가 바로 7년 전쟁의 와중에 벌어졌다는 것은 7년 전쟁이 지니는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진 전쟁이었지만 동시에 7년 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통신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762년 영국의 해군이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필리핀의 마닐라를 공격한 일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스페인은 1762년, 그러니까 정작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던 무렵에야 뒤늦게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국을 상대로 모든 면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던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혈연으로 이어져 있던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3세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마닐라의 스페인군은 이러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데에서 기인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던 스페인 측의 총독은 갑자기 영국 함대가 나타나자 영국 함대에게 항해 도중 무슨 급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나 걱정해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뒤늦게 참전한 전쟁에서 사실상의 패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때까지 찾아보기 힘들었던 전쟁의 국제적인 양상은 7년 전쟁의 마무리에 있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종전을 위한 평화 조약이 파리와 후베르투스부르크 두 곳에서 각각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파리에서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이 모여서 협상을 했고, 후베르투스부르크에서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선 프랑스는 거의 모든 전전에서 패배한 것 치고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북아메리카와 캐나다 지역을 영국에게 내주긴 했지만 전쟁의 와중에 잃었던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서쪽의 거점지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반대로 캐나다와 북아메리카 그리고 인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고,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 지역을 받아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스페인은 플로리다 지역을 내주기는 했지만 빼앗겼던 쿠바와 필리핀 지역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듯이 7년 전쟁은 그 결과 원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현재 영토가 유럽 국가들의 협상에 의해서만 결정된 최초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도 직접 참가하기까지 했던 아메리카 지역의 원주민들은 당연히 이런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영국은 1765년까지 반발하는 원주민들을 상대로 다시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한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가장 치열하게 싸웠고, 양쪽 모두 경제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막대한 피해를 봤지만 전쟁의 결과 슈레지엔 지역을 프로이센이 공식적으로 얻게 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영토적으로는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결국 1763년 3월 30일 베를린으로 돌아온 프리드리 2세가 백성들이 모여 자신을 환영하는 공식 행사의 일정을 건너뛰고 자신의 궁에서 조용히 휴식부터 취했다는 것은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든 전쟁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